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며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막내 동생의 꾀.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를 잃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잘 사는데 막내는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형수는 물론 조카들도 막내를 업신여겼지요. 막내는 아버지 제삿날이 되자 곡식과 과일을 들고 고개를 넘고 넘어 큰형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막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내다보는 이가 없었어요. 막내는 곡식과 과일 보따리를 마루 한 구석에 놓고 뜰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목을 죽였지요. 이때 사랑방에서 큰형이 나왔어요. 형님, 저 왔습니다. 눈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을 이 눈으로 보고 있잖니. 큰형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막내는 얼른 달려가서 과일과 곡식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누가 너보고 이따위를 가져오랬니? 큰형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막내가 가져온 보따리를 내동댕이 쳤어요. 보따리가 풀어져 과일이 마당에 나둥거렸지요. 막내는 얼른 과일을 주었습니다. 이때 큰 조카가 큼직한 사과와 배를 내모였어요. 삼촌, 그까짓 거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 이것 봐,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걸 보내셨단 말이야. 대문이 열리며 둘째 형이 들어왔어요. 형님, 저 왔습니다. 큰형, 형수, 조카 모두 나가서 둘째 형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둘째 형과 그 식구들도 막내를 보고는 아는 체 하지 않자 막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형, 저 왔습니다. 넌 아버님 제사라는 걸 알고 왔느냐? 그럼요. 그런데 옷차림이 그게 뭐니? 거기에 깡통 하나만 들면 영락없는 거지 신세구나. 둘째 형은 막내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막내는 꾹 참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끝내자 큰형은 집으로 가려는 둘째 형에게 제사 음식을 이것저것 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에게는 국물도 없었지요. 게다가 막내가 가는지 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막내는 집으로 가다가 마음이 울적해서 동산에 올랐어요. 나이 어리다고 나한테는 찌그러진 집 한 채 주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자기네끼리 나누고는 이제 와서 거지 취급을 하다니.
막내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속이 상했지요. 좋아. 형들을 골려줄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막내는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다시 큰형 집으로 갔습니다. 너는 집에 안 가고 어째서 다시 오느냐? 큰형이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 배가 고파 못 살겠는데 큰형과 둘째 형이 제게 논 5마지기씩만 주십시오. 큰형은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이놈이 미쳤나? 논 10마지기를 달라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왜 주겠니? 그럼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막내 말에 큰형은 조금 겁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느냐? 제가 하도 억울해서 집으로 가다가 동산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큰형이 솔깃해하자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대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묻길래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형들이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는데 형 집에는 왜 가느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혼자 제사를 지내고 말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아버지 무덤 뒷산에 새 봉우리가 있는데 첫째, 둘째 봉우리는 괜찮지만 마지막 봉우리가 약하여 막내인 내가 고생하는 것이다. 뒷산으로 이장하면 형들은 쫄딱 망하고 막내는 부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님 묘를 이장해야겠습니다. 이거야 정말. 이놈이 이장을 하게 되면 동생과 나는 거지 신세가 되겠구나. 큰형은 다급해졌어요. 10마지기를 줄게. 둘째 형은요? 둘째에게 얘기해서 10마지기를 주라고 할게. 제발 이장은 하지 말아라. 막내는 큰형과 둘째 형에게 합해서 10마지기를 달라고 말하려 했는데 큰형은 깜짝 놀라 10마지기를 더 준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막내는 욕심 많은 형들을 골탕 먹이고 아주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와 싸워 공주를 구한 바우. 옛날 어느 산속에 뿔이 5개 달린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밤이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애써 가꾼 논밭을 못쓰게 만들거나 심한 장난을 하여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그러더니 요 사이에는 예쁜 여자들을 훔쳐가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뿔이 5개 달린 도깨비를
잡으려고 했지만 땅속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도깨비는 대궐로 들어가서 임금이 사랑하는 공주 셋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임금은 화가 잔뜩 나서 모든 신하와 장수들에게 당장 몹쓸 도깨비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지요. 또한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상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안에 공주를 찾지 못하면 모든 신하와 장수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고 명령했지요.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땅속에 사는 도깨비를 어디서 찾으며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그 무서운 도깨비를 어떻게 죽이고 공주들을 찾아온단 말인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석 달 후에 임금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테고.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이 지났지요. 임금은 답답하여 신하와 장수들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들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일 나이가 많은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습니다. 온 나라에 명을 내려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어서 빨리 새 공주 마마를 구하고 도깨비를 잡아오도록 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고? 그대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군사와 백성들이 어찌 한단 말인가? 여러 말할 것이 없다. 그대들이 찾아 나서도록 하여라. 만약 기일 내에 찾아오지 못하면 그대들은 물론 그대들의 가족까지 모두 큰 죄로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임금 앞을 물러나온 신하들은 며칠을 두고 의논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도깨비를 찾아 무찌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또한 공주를 구해낼 방법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대궐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도깨비를 잡아 죽이고 새 공주마마를 구해 오겠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 바우였습니다. 신하들은 실망했어요. 성미 급한 신하가 꾸짖었습니다. 내 이 녀석이 어느 앞이라고 까불고 나서느냐?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놔두시오. 무슨 까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나이 많은 신하는 바우에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그 무서운 도깨비를 잡고 공주님들을 구해낼 자신이 있단 말이냐? 예, 자신 있습니다. 힘센 장수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어찌 하겠단 말이냐? 예,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셔서 공주님을 구하고 도깨비도 없애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지만 나이 많은 신하는 바우에게 허리에 찼던 칼을 내주며 당부했어요. 참 장한 일이다. 꼭 성공하고 돌아오너라. 그 신하는 힘센 하인 2명을 부하로 딸려 보냈습니다. 바우는 부하 2명과 함께 도깨비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가는 곳마다 도깨비가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덧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부하들은 지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바우는 실망하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바우는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이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있다. 그 산을 넘어가면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제일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면 호랑이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 그 바위 뒤 수풀을 헤치면 구멍이 있지.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도깨비가 사는 땅속 나라가 있으니 어서 가서 도깨비를 잡도록 하여라. 바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바우는 한참 만에 호랑이 바위를 찾았어요. 바위 뒤에 우거진 수풀을 헤쳐보니 정말로 뻥 뚫린 구멍이 나왔지요. 그런데 구멍이 너무 깊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우는 부하들과 함께 칡넝쿨로 사람이 탈 만한 바구니와 튼튼한 밧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주님들을 구해올 테니 기다리고 있다가 밧줄을 흔들거든 끌어올리도록 하시오. 바우는 바구니를 타고 깜깜한 구멍 속을 내려갔어요. 얼마 동안 내려가자 어둠이 차차 가시면서 땅속 나라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나라에 닿자 바구니를 숲속에 숨겨놓고 동네를 살폈어요. 도깨비들은 모두 춤을 추며 신나게 놀고 있었지요. 땅 위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도깨비들은 그저 먹고 놀았어요.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 한가운데 유난히 큰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분명히 공주님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바우는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올라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예쁘게 생긴 처녀가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어요. 바우는 나뭇잎 한 줌을 물동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처녀는 나뭇잎이 떨어진 물을 쏟아내고 다시 물을 길었어요. 바우는 또 나뭇잎을 훑어서 물동이에 떨어뜨렸지요.
바람도 없는데 웬 나뭇잎이 자꾸 떨어질까? 처녀는 중얼거리며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처녀는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를 도깨비에게 잡혀온 공주님들께 안내해 주십시오. 바우의 말에 처녀는 뛸 듯이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바로 막내 공주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하니 그만 돌아가세요. 공주님, 염려 마시고 저를 숨겨서 도깨비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바우는 공주의 치마 속에 들어가서 도깨비 집의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밤이 이슥하자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새 공주는 예쁘게 화장하고 문 밖까지 나가서 도깨비를 맞았습니다. 도깨비는 공주들이 예전과 달리 울지 않고 다정하게 맞아주니까 기분이 좋았지요. 방으로 들어온 도깨비가 갑자기 코를 킁킁 대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킁킁,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도깨비는 눈을 번뜩이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둘째 공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깨비의 이마를 짚었어요. 이 집에 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들 냄새죠.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우리들 냄새도 모르시다니. 이어 첫째 공주가 말했어요. 나리께서 우리들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내가 되어 나리를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도깨비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혼인식을 올리지. 그때 막내 공주가 준비해 놓은 술상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부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해야죠. 오늘은 우선 술이나 드시죠. 첫째 공주는 커다란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도깨비에게 주었습니다.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서 공주들이 주는 대로 모두 받아 마셨어요. 기분이 더욱 좋아진 도깨비는 선심을 썼지요. 오늘은 술잔치를 하고 내일은 혼인잔치를 하자꾸나. 그리고 너희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어서 말해봐라. 이때다 하고 첫째 공주가 물었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고 꼭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빨리 말해보아라. 나리도 죽나요? 그건 왜 묻지? 그걸 알아야 제가 평생 모시죠. 걱정 마라.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센 놈이라도 날 죽일 수는 없지. 그런데 내 양쪽 겨드랑이에 비늘이 2개 있어. 그게 떨어지면 내 목도 떨어지니까 그것만은 꼭 지켜야 돼.
술 취한 도깨비는 공주들이 자기를 염려해 주는 줄 알고 비밀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오는 벽장 속에서 도깨비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술이 잔뜩 취한 도깨비는 드렁드렁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어요. 바오님, 도깨비가 잠이 들었어요. 공주의 말을 들은 바오는 벽장에서 나왔습니다. 바오는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도깨비 옷을 벗기고 칼을 빼어 겨드랑이 난 비늘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의 머리를 내리쳤지요. 도깨비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머리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황소 머리만한 도깨비 머리는 넓은 마당을 펄쩍펄쩍 뛰더니 도로 목에 가서 철썩 붙었지요. 이것을 본 바오는 다시 도깨비 목을 베고 공주들을 시켜 얼른 부엌으로 가서 재를 퍼다가 목에 부리게 했어요. 재가 묻은 도깨비 머리는 다시 붙을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 두목이 죽자 다른 도깨비들은 바오에게 잘못을 빌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바오는 도깨비들에게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착하게 살라고 일렀습니다. 바오는 잡혀온 공주들과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땅속 나라를 빠져나와 바구니를 타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오는 막내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눈이 먼 말 누가 임자요. 옛날 어느 시골에 눈이 먼 말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농부는 말이 어디 있나 여기저기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말은 없었습니다. 눈이 먼 말이 혼자 갈리었고 어느 누군가가 훔쳐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말이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다른 집 마구간에 있는 것을 보았지요. 마구간에 매어 있는 말은 틀림없는 자기 말이었어요. 농부는 자기 주인 몰래 마구간에 가서 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금방 주인을 알아보고 반가워하였지요. 농부는 가짜 주인을 찾아 마구간에 있는 말이 자기 것이니 어서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짜 주인은 농부를 미친 놈이라며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농부는 말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지요. 그러자 가짜 주인은 농부를 마구 때려 내쫓았어요. 농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골 원님에게 찾아가 억울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두 사람을 불러 재판을 하였어요. 원님이 먼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틀림없는 내 말인가? 예,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말이라고 우기는 가짜 주인에게 물었지요. 정말 내 말이냐? 예, 그럼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옵니다. 자기 말도 아닌데 자기 말이라고 우깁니다. 그러자 원님은 농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말이 내 말이라 했는데 그럴 만한 표시라도 있느냐? 네, 있다마다요. 제 말은 한 눈이 멀었습니다. 원님은 가짜 주인에게 물었어요. 좋다. 이번엔 너에게 묻겠다. 내 말은 눈이 멀었느냐, 안 멀었느냐? 주인은 원님의 말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겉으로 봐서는 말이 멀쩡한데, 하지만 농부가 멀었다고 하면 눈이 먼 게 틀림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가짜 주인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제 말도 눈이 멀었습니다. 원님은 먼저 가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냐? 그럼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가짜 주인은 큰 탈이 났어요. 농부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을 자기에게 먼저 물으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만 농부에게 들어서 알았지 어느 쪽 눈이 멀었다는 것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원님이 재촉하였어요. 어느 쪽이 눈이 멀었냐고 묻지 않았느냐? 예, 오른쪽 눈입니다. 틀림없으렸다. 예, 틀림없사옵니다. 원님이 이번에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내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왼쪽 눈이 멀었사옵니다. 원님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몇 갈래가 되느냐? 바로 고개 넘으니까 한쪽 길밖에 없사옵니다. 원님은 말 주인을 찾아줄 생각은 않고 이상한 것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길에 논이나 밭이 있느냐? 산비탈이라 논은 없고 양쪽에 밭만 있사옵니다.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가보자. 농부는 원님과 가짜 주인을 데리고 자기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농부와 가짜 주인은 원님이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농부는 집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가 너의 집이렸다. 네, 그렇사옵니다. 농부가 대답하였습니다. 원님은 이번에는 농부 집에서 가짜 주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 집으로 가보자. 가짜 주인은 앞장서서 갔습니다. 농부의 집에서 가짜 주인의 집으로 가는 길 양쪽에는
콩 잎사귀가 우거져 있었어요. 원님은 콩 잎사귀를 유심히 살피며 갔습니다. 가짜 주인 집에 다다랐어요. 원님은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진짜 말주인을 알겠다. 그러니 어서 바른 대로 말하여라. 먼저 농부가 말하였습니다. 딸이 이 말은 정말로 제 말이옵니다. 그러자 가짜 주인도 말하였어요. 딸이 그건 거짓말이옵니다. 이 말은 분명 제 말이옵니다. 그러자 원님은 가짜 주인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서 바른 대로 데렸다. 날이 정말입니다. 그 말은 소인의 말이옵니다. 가짜 주인은 끝까지 자기 말이라고 박박 우겼어요. 이놈, 내 말은 분명 오른쪽 눈이 멀었다고 했겠다. 네. 이놈, 이리 와 보거라. 원님은 양쪽 길에 우거져 있는 콩밭을 차례로 보라고 하였어요. 어느 쪽에 콩 잎사귀가 뜯겨져 있느냐? 원님이 묻자 영문을 모르는 가짜 주인은 솔직하게 대답하였어요. 오른쪽 길가에 잎사귀가 뜯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내 죄를 모르겠느냐? 원님은 화를 내었습니다. 콩 잎사귀를 제가 안 땄는데 죄는 무슨 죄입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 주인은 아무 죄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내가 농부의 말을 도둑질해 갈 때 말이 콩 잎사귀를 따먹은 거다. 네. 오른쪽 콩 잎사귀가 뜯긴 것을 분명히 보았느냐? 나리, 그래서요. 오른쪽 눈이 먼 말이 어떻게 오른쪽 길가에 콩 잎사귀를 따먹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왼쪽 눈이 먼 것이다. 그러니 말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농부다. 알겠느냐? 도둑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원님에게 빌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농부는 잃어버린 말을 되찾았어요. 원님은 지혜로운 재판을 하여 말의 진짜 주인을 가려내었습니다. 선비의 바지가 짧아진 까닭.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딸이 셋 있었지요. 좋은 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난 세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을 벌였어요. 어떻게든 마지인네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아야 할 텐데. 내가 둘째로 태어나
언니에게 치이고 동생에게 치였으니 재산만은 내가 많이 차지해야 돼. 그게 공평하지 않겠어? 아버지가 막내라고 나를 더 귀여워하시니 내게 재산도 더 많이 물려주시겠지? 만약에 안 그러면 아니야. 꼭 그래야 돼. 오늘도 세 딸은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못냈어요. 첫째 딸이 욕심 사나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니 해도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할 사람도 바로 나지. 게다가 난 큰딸이잖아. 둘째 딸이 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 이런 딸이 아버지의 재산도 가장 많이 물려받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그러자 막내딸도 언니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들은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고 시집 가버리면 그뿐이잖아? 하지만 난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야. 그러니 내가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돼. 부자는 자신의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딸들로만 여겼습니다. 부자의 세 딸이 아버지 앞에서는 누구보다 착한 척, 효성스러운 척, 그럴듯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부자는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혼자 술상을 받고 목을 축이는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렸지요. 자네, 저 이웃 마을에 사는 김선비들의 딸들 이야기 들었나? 그 효녀로 소문난 세 딸 말인가? 암 들었지. 비록 가진 재산은 없다 해도 딸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하다니.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일 게야. 전석지기는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는 만가지 걱정이라는데 김선비야말로 부자고 말고.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자는 슬며시 호기심이 생겼어요. 김선비라는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효녀길래 사람들이 저토록 칭찬하는 걸까? 슬쩍 찾아가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 며칠 후 부자는 그 선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집은 누추합니다만 찾아주시니 반갑습니다. 선비는 활짝 웃으며 부자를 맞이했어요. 이 동네에 일이 있어 왔다가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나 나눌까 하고 들렀습니다. 글 공부하시는데 방해는 안 될지. 방해라니요. 마침 지루하던 참입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부자는 선비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선비의 옷차림이 이상했어요. 선비는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위가 한창인 여름이었지만 선비의 차림새치고는 이상했어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렇지. 점잖은 선비 체면에 옷차림이 저게 뭐람. 학문이 높다더니 예의는 영 아니올시다. 그려. 아냐. 뭔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지. 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선비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점잖은 선비께서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 선비는 멋쩍은 듯 드러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더니 껄껄껄 웃었어요. 이 바지가 짧아진 데에는 사정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선비가 들려주는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며칠 전에 선비는 먼 친척에게서 옷감을 선물 받았어요. 선비는 마침 마땅한 외출복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옷 한 벌을 해입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선비에게 너무 길었지요. 한 뼘 정도가 땅에 질질 끌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은 못 입겠구나. 바지 길이를 줄여야겠어. 선비는 새딸이 지내는 방 밖에서 헛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딸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시키실 일이라도.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버지, 시장하세요? 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버지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세 딸이 합창하듯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오후가 되었지요. 선비는 외출을 하기 위해 딸들에게 부탁했던 바지를 찾았습니다. 바지는 눈에 띄는 곳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바지를 입은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바지가 너무 짧아서 무릎이 다 드러났던 거지요. 선비는 세 딸을 불렀습니다. 아니 얘들아,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보다시피 바지가 이렇게 짧아졌구나. 이래서야 입고 나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첫째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지요. 전 분명히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지 길이를 한 뼘만 줄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상하다. 그러자 둘째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나, 이를 어째. 전 언니가 어젯밤에 줄여놓은 줄 모르고 오늘 새벽에 그 바지를 한 뼘 더 줄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언니들의 말을 듣고 셋째 딸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저는 언니들이 이미 바지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였답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미안해요, 언니들. 세 딸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선비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 아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얘들아,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꼭 맞는 바지란다. 선비에게 바지가 짧아진 사연을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효성스러운 따님들을 두셨습니다. 부자는 서둘러 선비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세 딸도 그처럼 효성스러운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지요. 부자는 딸들을 부른 뒤 자신의 바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누가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부자의 세 딸이 대답했어요. 이튿날 오후 부자는 그 바지를 입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지는 줄여달라고 말하기 전과 똑같은 길이었어요. 부자는 세 딸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아니, 얘들아, 어젯밤 내가 당부한 것을 잊었더냐? 내가 분명 바지를 한 뼘 줄여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구나. 첫째 딸이 놀란 토끼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저는 둘째가 줄여놓을 줄 알았는데. 둘째야, 내가 안 줄였니? 언니도 참,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막내야, 어째서 아버지 바지가 그대로인 거니? 둘째 딸이 셋째 딸을 바라보며 따지듯이 말했어요. 어머머, 언니들도 참, 전 아직 바느질도 서툰데 어떻게 제가 그걸 해요. 그런 일은 당연히 언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나한테 미루고들 그런담. 세 딸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옥신각신했어요. 부자는 딸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을 달래야 했답니다. 도깨비가 밤마다 끙끙 거린다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버드나무 마을에 분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마을 사람들은 분이한테 이야기 듣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줄보가, 너 저녁 먹고 분이네 집 갈 거니? 그럼 우리 막둥이도 데리고 갈 거야. 복내내 어제 분이네 갔었어? 그럼요. 형님은 어제 안 오셨죠? 어제도 얼마나 재미났는지 몰라요. 오늘은 꼭 오세요. 응, 할머니 모시고 갈게. 이따 분이네서 봐. 사람들은 이렇게 저녁만 먹고 나면
부인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코 찔찔 흘리는 꼬마도 있고 이빨이 홀랑 다 빠진 할머니도 계시고 장난치다 쫓겨나는 개구장이도 있었어요. 부인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혼자 살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무척 좋아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며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하루 종일 궁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소년 하나가 부인의 집에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그 소년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수줍은 듯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얌전하던 소년이 부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어찌나 재밌게 듣던지 배꼽을 잡고 대굴대굴 구르고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하면서 이야기 재미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부니에게 엽전 한 입을 주고 갔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찾아와 부니 이야기를 열심히 듣다가는 꼭 엽전 한 입을 주고 갔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지. 소년이 놀다 간 다음 날이면 부니의 몸이 꼭 아프단 말이에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니는 하도 이상해서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께 사정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 애는 도깨비가 분명해. 도깨비가 집안에 들어왔다 나가면 집주인 몸이 그렇게 아픈 거라고. 오늘 밤에도 찾아오면 그 도깨비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 꼭 물어보거라. 그날 밤에도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부니는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도깨비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예,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니? 그러자 도깨비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머리와 말피가 제일 무서워. 이번에는 도깨비가 부니에게 물었지요. 부니야,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 나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부니는 정말로 돈이 무서운 척하며 벌벌 떠는 신용을 했지요. 다음 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부인의 집에 놀러온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부인의 집 대문에는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머리가 걸려있고 담장에는 말의 피가 뿌려져 있었거든요. 도깨비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도깨비가 정신없이 달아나면서 생각해보니 부니가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니, 요 나쁜 계집애, 이렇게 골탕 먹이다니. 좋아, 어디 두고 보자. 다음 날 밤
도깨비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끙끙거리며 분인의 집 앞에 왔습니다. 너 맛 좀 봐라. 돈이 제일 무섭다고 했겠다. 도깨비는 중얼거리며 자루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부인의 집 마당에 마구 뿌리고 던졌지요. 돈 떨어진다. 무섭지? 자, 또 돈이다. 무섭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돈이다. 돈. 으하. 도깨비는 돈뭉치를 마구 던지며 소리쳤어요. 분이는 마당에 돈이 떨어질 때마다 벌벌 떨며 소리쳤지요. 아, 돈이네. 아이,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나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더라. 돈은 정말 무서워. 아침이 되었어요. 분이는 마당에 나가 도깨비가 던진 돈을 주워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얼른 논을 샀지요. 도깨비가 준 돈은 도깨비가 주문을 외우면 금방 나뭇잎이나 자갈로 변한다고 옆집 할머니가 일러주었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도깨비는 몰래 분인의 집에 가보았지요. 아이, 고소해. 생각할수록 고소하네. 돈을 던질 때마다 분이가 벌벌 떨던 걸 생각하면 속이 다 후련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당에 돈을 던져 가득 쌓였으니 멀리 도망갔을 거야. 하지만 분인의 집 앞에 간 도깨비는 깜짝 놀랐어요. 분이가 도망가기는커녕 집안에서는 시끌벅적 이야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분이야, 그래서 도깨비가 돈을 던져주더란 말이지? 예, 아주머니. 제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할 때마다 돈뭉치를 마구 던지는 거예요. 도깨비는 정말로 제가 돈을 무서워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눈을 샀단 말이지? 예. 너무 웃긴다. 그제서야 도깨비는 분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도깨비는 그 길로 분인의 논에 가서 논바닥에다 자갈을 잔뜩 뿌려 놓았지요. 괘씸한 거 또 나를 속여? 내 논에서 벼 한 폭이 못 자라게 해주겠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자갈밭이 되어버린 자기 논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금세 무슨 생각이 났는지 빙그레 웃음을 짓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도깨비는 눈을 망쳐서 괴로워하는 분이를 보러 갔어요. 사륜문 뒤에 몸을 숨기고 방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논에 자갈이 가득 차서 올해 농사는 잘 되겠어요. 개똥이 논에 가득 차면 농사를 망칠 텐데. 분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깔깔대며 웃는 거였지요. 도깨비가 분이를 골탕 먹이려다가 오히려 돕고 말았구나.
분이와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속이기 위해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씩씩거리며 분이의 눈으로 달려갔어요. 화가 난 도깨비는 자갈을 모두 주워 논 밖으로 던져버렸지요. 그러고는 분이의 눈에 개똥과 닭똥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며칠 후 도깨비는 분이네 집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분이네 집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하는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또 속았네. 분이 유 얄미운 계집애. 다음날 밤 도깨비는 말뚝과 밧줄을 들고 본인의 논으로 갔습니다. 이 논을 그냥 둘 줄 알고? 이 논은 내가 준 돈으로 샀으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도깨비는 논의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았어요. 그리고 말뚝에 밧줄을 묶어 당기기 시작했지요. 영차, 영차, 아니, 왜 이렇게 눈이 꿈쩍도 안 하지? 말뚝을 박느라고 힘이 다 빠져서 그런가? 내일 다시 해봐야겠다. 그 후로 도깨비는 밤만 되면 분인의 눈에 말뚝을 박았어요. 그리고 낑낑거리며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요즘도 밤만 되면 어떤 논에서는 끙끙끙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소리는 화가 난 도깨비가 땅을 떼어가려고 힘쓰는 소리랍니다.